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 무죄 부분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7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상고장은 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은 구치소장에 제출하여도 됩니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야, 근데 내용이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그 백대현 선고가 났을 때 네. 우리가 그 의심스러워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다 바로 잡아줬습니다. 네. 국무위원 9명의 표결권이 침해받았다고 했는데 백대현은 이제 2명은 전화하지 않았느냐 해서 빼줬거든요. 네. 그런데 시간까지 다 고려해서 침해를 받았다. 그거까지 이번에 집어넣어줬습니다. 네. 저는 뭐 구형만큼은 아니었습니다만 7년 내용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편입니다. 새로운 어떤 유형인 것 같아요. 네. 쭉 해놓고 다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마조마했었죠. 오이로지 걸렸는데 네. 가명 사유도 제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딱 갔을 때 굉장히 초범 그거 의미 없다. 그렇죠. 대통령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외신 네. 허위 공보. 허위 공보 관련해 가지고도 백대현은 이게 뭐 허위 사실이든 뭐든 이거는 얘가 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었거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공무원들 이거 어떡하냐 이걸 걱정했었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줬습니다. 네. 우리 법조인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좋았어요. 네. 저는 그 국무회의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형법적 의미만 따지는 게 아니라 네. 헌법적 의미도 따지면서 맞아. 헌법적 의미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건 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네. 판단을 해준 게 좀 종합적으로 사안을 좀 봐준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양형사유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했다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네. 1심 판결에 비해서는 확실히 보완되고 강화된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한 거, 그 소정의 성실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거 나는 진짜 1심 백대현이 때문에 화 많이 났었거든요. 나 이거 바로 잡아준 거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요한 얘기죠. 이게 우리 이진관 판사 재판을 통해서도 약간의 후련함을 느끼셨다면 네. 그 이유가 헌법을 기준으로 애초에 판단을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맞아. 헌법을 기준으로. 그거는 국민 주권의 정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고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 항소심 판결에 걸맞는 수준의 설시를 해줘서 되게 반갑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윤성식 대신 예전에 막타우 대신 뛰어준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무슨 네? 말이에요? 이분은 뭐 우리가 다 여기는데 이 포레스트 검프야. 지금 뭐예요, 아니야, 또? 아니야. 지금 우리 판사가 저 윤성식 판사입니다. 우리 한동수 부장님하고 연수원 동기고 그래요? 네, 저하고 다 법무관 동기들인데 법무관 훈련 그 장교 훈련 받을 때 공수 지상 훈련 하거든. 네. 막타오가 뭔지 몰라요? 막타오? 그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예. 높이가 11점 몇 미터에서 네네. 이렇게 낙하산 뛰어내리는 그거 훈련하는 거 연습하는 거 있는데 네. 이게 하나씩 막 뛰어내리기 때문에 네, 레페르 훈련. 네. 아니야 막타오는 그냥 뛰어내리는 아, 그냥,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멈칫하다 보면은 이렇게 내려다보면 못 뛰거든. 공포심에. 본인이 망설이고 있길래 내가 대신 한 번 더 뛰어줬는데 보람이 있습니다. 오, 진짜로? 아니, 모르는 사람이 없어. 뭐 윤성식 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정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기를 이렇게 기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저희보다 더 조마조마하게 보셨겠구나. 아니에요. 뭐 개인적인 것들 되게 좀 편안하게 들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다 결과들이 예측이 돼서요. 네. 윤성식 부장, 민성철 부장, 이동현 부장이 일부에서 했는데요. 아까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 원래 대법원 판결에 쓰는 용어인데 네. 세 사람 사이에 의견이 없었다는 것이고 아. 저는 7년일까 10년일까 이렇게 계속 쭉 봤는데 이거는 중도적인 그냥 양형을 선택한 것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허위 공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1심 무죄 이유가 법령상 그 의무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그 외신 대변인하고 그 비서관은 그냥 따라야 될 의무만 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뭐 사실이 아니다라도 그거를 뭐 거부하거나 전달하지 않을 의무는 없다는 형식 논리로 판단을 했는데 예. 그렇다면은
그 아까 성실 의무에서 그 근거를 찾아내서 결국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렇지. 것이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명 국토부 산자부 장관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1심 결론이 맞습니다. 연락만 하고 기다려 도착하는 시간도 고려하지 않고 의사정석수 다 찾네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국무위원으로서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굉장히 형식적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법리상 법률상 근거들을 잘 찾아내면서 네. 논리적인 논증을 해서 역시 뭐 고등법원 이 판사들답게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해서 이건 대법원에 가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네. 예측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중점을 공무원의 입장에 두느냐 국민의 입장에 두느냐의 차이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공무원 시킨 대로 해야지 뭐 어떻게 뭐 네. 이런 식의 생각이 문제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백대현한테 정말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런 논리라면은 윤석열이 내란 저지르면 밑에 사람들 다 따라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어쩌면 그 사람들의 항변을 수용해 주는 거지. 그렇지. 대통령이 시키는데 뭐 네. 이 말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위험하게 봤었는데 맞습니다. 예. 요거를 바로 잡아준 게 워낙 마음에 들어서 제가 좀 좋아하는 표정을 많이 지었는데 저에 대해서 판사한테 또 돈 먹었냐고 7년에 네가 좋아한다고 너가 그게 한계라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구형이 10년이었죠. 네, 구형이 이제 10년이었고 뭐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이게 내용이 그래도 좀 좋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좀 뭐 만족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제대로 된 판결이다 또는 제대로 된 판결 쪽에 가깝다라고 판결 나오는 거를 보면은 아까 최강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적 기준을 많이 강조하고요. 네. 반면에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법을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국 사례를 자꾸 얘기해요. 맞아. 뭐 사자성어 얘기하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핵심 단어 중에 네. 법치주의. 법치주의.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당신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동했었어야 한다.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라는 헌법의 정신들을 재천명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 부분까지도 설사 네가 볼 때 위법이었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거를 저지하든지 대항하려고 그렇지. 해야지. 맞아. 물리력을 동원해놓고 무슨 할 말이 많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그렇습니다. 형이 올해- 올라가는 요소로. 네, 오랜 특수부 검사 내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그렇죠. 이런 예. 태도들이 그렇지. 아주 자연스럽게 뭐 그 계엄 선포문 나중에 만들어서 세 단계 파쇄하는 활동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네, 제가 이 보면서 또 느꼈던 게 윤석열 이놈이 별의별 거를 다 트집 잡았구나. 맞아. 야, 그거 하나씩 다 격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맞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이 법꾸라지 놈들은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그거를 또 트집 잡았더라고. 직권 남용에 대한 부분. 윤석열이가 나 그때 대통령 탄핵됐었는데 나 직권 없었는데 맞아. 그게 어떻게 직권 남용이야 이거를 또 썼더라고 이놈이. 근데 그것도 역시 논리로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추잡스럽다. 윤석열 너가 경호처장을 통해 가지고 직권에 없는 일을 시킨 거 아니냐. 맞아요. 이것은 직권 남용의 공범이 된다. 네. 야 이건 정말 훌륭한 논리였습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탄핵 공소행 이유라고 자체가 그 자기의 직권이 아니고 네. 그 이제 경호처장의 직권. 처장의 직권을 그 남용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분의 공범 관계가 된다. 형법 정칙에 네. 관한 공범과 신분 관계 규정에 따라서 재밌더라고요, 공범이 된다. 저는. 이거 예. 아주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요새 뭐 예전 같았으면 뭐 경험도 못 해볼 일 이렇게 법꾸라지들의 그렇죠. 법 기술을 이제 접하면서 야 이게 나는 굉장히 재밌어. 근데 저런 기술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잔재주를 부리는 건데 김건희가 공범 아니라고 주장해가지고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끼리끼리의 그런 거를 깨뜨려야 되고. 네. 저기 한동수 부장님 그 판사도 해보고 검찰에도 계셔봤으니까 그거를 좀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뭘 많이 썼는데요. 뭐. 그 형사 합의부 판사들이 지금 생중계를 보시면 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판단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사 생활할 때 다른 판사들도 나처럼 같이 생각하고 어떤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 하에서 판단할 것이다라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나와보면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런 현실을 하고 그 다음에 검찰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그
국회나 이런 데 출석해가지고 완전 뻔뻔하게 거짓말 하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들끼리는 수사 기법이라고 전수받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뭐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그 뭐가 잘못이냐. 근데 그거를 감찰부장으로 보실 때 검사들은 다 저런 수법을 저렇게 가지고 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윤석열이 똘마니들만 특정 집단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일부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검사의 수사와 관련된 네, 이게 공소시효에 중요한 관련되고 오늘 제가 요즘 뭐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테마가 검사의 객관 의무입니다. 우리 이렇게 수원 고검 이번에 감찰과 관련돼도 이거는 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또 불리한 자료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왜 결론이 그렇게 나오냐면 그 중에 판사는 되게 자료에 따라서 판단에 기속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불공정하게 돼 있다면 그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걸 최대한 이용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 오래 근무한 사람은 나는 무죄 받을 수 있다, 무혐의 받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해요. 네. 특히 진술로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까 그 사후에 만든 계엄 선포문 있잖아요. 네네네. 그 과정도 저는 진술만으로 이루어져서 된 것이지 사실 뭐 강의구 부속실장이든 윤석열 당시 그 진술들에 의존해서 이렇게 사실관계가 이렇게 인정이 됐는데요. 그 네. 부분은 역시 탐구할 지점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네. 믿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는 고백을 할 게 있는데 윤석열 쪽이 주장한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봤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게 항상 조마조마했던 게 있었어. 그거 뭐예요? 뭐냐면 군사보호시설에 이제 들어가려면 그 부대 책임자의 허락받아야 승인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체포할 때 경호처장이 거기 이제 최고 책임자였거든요. 네. 그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막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법리적으로 들어갔을 때, 야, 요거는 윤석열 쪽이 이기면 어떡할까. 그게 항상 제가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익적인 판단을 했더라고. 이렇게 보안에 대한 문제와 공익에 대한 문제가 충돌할 때 그 경중을 따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또 와닿았는데 요거 좀 정리 가능할까요? 좋은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저 못했는데 걱정했어요, 솔직히. 네. 이것도 사실은 헌법적 관점에서 보자면 너무 자명한 일이죠. 그러니까 군사시설 보호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군사시설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불순한 의도로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막으려고 군사시설 핑계를 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법 취지가 중요하네. 네. 초기에 이게 제가. 문제가 됐을 때 저런 주장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군부대장은 무조건 체포 뭐 이런 것도 영원히 압수수색을 못하지. 다 막을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안에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영원히 이거는 못해. 헌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헌법 해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서로 충돌되는 이익과 이 가치들이 형량. 있을 때 네. 이것을 일단은 조화롭게 해석을 해보고 안 되면 어느 것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영장은 우리나라 전국 어디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영장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석에 보면 법 체계의 뭐 문헌과 입법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규정들이 나오죠. 그 법 해석의 기본이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1설, 네. 2설, 3설이 가능합니다. 윤성식 부장이 현재 지금 펜딩돼 있는 대법관 제청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근데 조이대가 절대 제청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다른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닐 수도 있고요.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고 뭐 이 의식한 판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알아서들 하세요. 아마 이제 뭐 네.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참아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을 했었다면 평생 떵떵거리고 살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1심 네. 결심 공판이 27일에 있었거든요. 이틀 전에. 네, 이틀 전에. 그런데
조은석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김건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어요. 20년 구형을 했는데 그 구형을 하는 그 장면이 와 기가 막혀. 아, 구형 장면. 박성재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박성재 후배 검사가 구형을 한 거예요. 예. 와 이건 뭐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이 검사가 한마디로 유명해졌더라고요. 아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막 진짜 후벼 파더라고. 네. 조금 길지만 요거는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폰을 좀 착용을 해주시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새삼 강조한 검사 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법무부의 영문 표기가 Ministry of Justice, 정의부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 검사들에게 검사 선서를 다시 읽어보라고 각별히 당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 배를 탔습니다. 정의와 인권,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 같은 것은 피고인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과천 법무부 청사로 곧장 달려가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내란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조목조목 지시하였습니다.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 행위를 직접 목도한 후 지휘 감독 대상인 검찰총장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도 범죄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인할 뿐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통화였음이 자명합니다. 검찰총장은 12월 5일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개시를 공표합니다. 12월 3일과 12월 5일의 차이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이 실패했느냐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엄 선포를 적극 만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표리부동이나 언행 불일치, 이중성이나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범죄 행위일 따름입니다. 우리 국민은 암울한 현대사를 통해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한 권위주의 정부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법의 외피만 빌려 독재를 민주정인 양 정당화한 사례를 익히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를 정당화하고 국민을 속인 노련한 법기술자들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피고인도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장관의 업무라는 부끄럼과 염치도 없는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같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피고인 박성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는데 진짜. 내용, 말투, 네. 태도. 저는 진짜 영화 한 편을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떠셨습니까? 좋습니다. 마음이 장중해지고 너무 차분한 이렇게로 그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러니까요. 공익의 대표자는 검사나 법무부 장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경찰도 공익의 대표자이고 모든 국민도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네. 대한민국 검사란 말들은 너무나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네. 논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징역 20년, 네.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그렇습니다. 법기술자 이야기도. 네, 아. 가슴에 박힙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검사의 선배 박성재 네.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마지막까지도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더 봐줄 수 없는 게 눈물을 흘리는 와중에도 거짓말로 일관한 거야. 나는 그거 정말 이분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과 요구하면 안 돼. 반성을 요구하면 안 돼. 어차피 변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인생을 깡그리 부정하는 특검 측의 후배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란 행위를 공모하거나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이 법정에 현출된 여러 증거들을 형사법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 그런데 눈물을 흘려. 내가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막지 못한 거는 미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과 처벌은 받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려고 하는, 정말 저는 마지막까지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양심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보셨습니까? 화면상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눈물 나왔다고 표현하시길래. 네. 제 화면이. 네. 아. 그 판사들은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무수히 많이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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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단 말 속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설득했는데 실패했다. 네, 윤석열을 설득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실패했다. 설득은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설득을 아예 안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저도 그렇게 특검도 봅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작위에 의한 헌법 파괴를 지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경환 판사가. 네. 지금 박성재는 본인이 뭐가 잘못했는지, 저 논고의 핵심이 뭐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변명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거짓말하느라고. 사실은 저 논고문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 박성재하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은 저 내란 범죄를 진압해야 되는, 범죄를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자로서 검찰총장과 통화를 했는데 맞아. 니네는 수사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고 뭐냐면 박성재는 제가 설득을 했는데 못 막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돌아와서는 그렇지. 저걸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백한 거야. 예. 제가 주교인 종사를 네. 자백한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 뭐 시간. 되게 이제 수사관. 네, 시간. 네, 좋습니다. 바로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도 아주 미치겠어요. 지금 이제 3시면 생중계를 하니까 아주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습도 해야 되는데, 어제 거 복습도 잠깐 하고 그러네. 가야 돼. 복습 아직 안 했네. 요거는 진짜 짧게만 할게요. 네네네. 어제 이제 김건희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2심 선고 내용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유죄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거 무죄입니다. 그리고 통일교 알선 수재 혐의 유죄. 그래서 합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하기로 했고 2,094만 원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요거 좀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네. 어제 이제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의미 있게 다 쓰더라고요. 그리고 쾌거인 것처럼 이렇게 쓰던데. 주가 조작 공범을 인정했다. 그렇습니다. 뭐 일견 뭐 타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범죄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파괴시킨 거예요.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는 어마어마한 중범죄야. 그러네. 진짜. 그런데 우리가 뭐 나오는 선고량이 그동안에 너무나 형편없다 보니까 이런 4년 이런 거에도 만족이 되나 봐. 1년 8개월 보다가 4년 네. 보니까 뭔가 그렇죠.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중범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낮은 형량들, 특별히 권력 있고 돈 많은 피고인들에게도 형이 낮춰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또 반면에 계속 후행, 종합특검 등에서 추가 기소들과 재판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또 형은 계속 이렇게 얹혀질 것입니다. 네. 그 양형도 양형이지만 추징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먹은 돈은 그대로 그냥 갚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른다고 해버려 심지어. 네. 금감원이 다 계산해줬는데. 네. 저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잖아요. 네. 권력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맞죠. 그게 오히려 양형 그- 요소로 들어가야지.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걸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수사를 방해했다라든지 그렇습니다. 수사를 가볍게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네. 수사를 왜곡시켰다든지 이런 게 다 가만히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게 제일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비법조인이라 그래서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권오수라든가 그전 뭐 주포 이런 사람들은 다 징역 2, 3년에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징역 4년을 마치 합리화하는 듯한 공범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주범도 약하게 처벌받았으니 내 입장에서는 요거 세게 처벌할 수 없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꼭 그렇게 이렇게 형평성을 그런 식으로 따져야 되는 것인지 저는 좀 네, 그건 아니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판사들이 이제 공범 간의 이제 형의 이제 균형들을 주요한 형량을 정하는데 요소로 그렇게 파악하는데요. 그거는 네. 단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죄를 그 죄를 구분하는 거, 뭐 별죄라고 파악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작업 또 범행을 축소한 형태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정의는 그때그때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입니다. 아, 네. 정의는 그때그때 세우는 것이 타다. 계속 판사해 주시지. 아, 네.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 진짜. 그리고 뭐 아, 미치겠네, 진짜. 우리 네. 그 변호사님만 보면 제가 미치겠어요. 너무 대한민국의 아까운 판사를 놓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해도 돼요. 다시 가도 지금 아직 네. 나이가 남았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이제 그 형사 재판이 배심제로 가는 날 그러면은 네. 그걸 가고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네. 그 어제 이제 주가 조작을 인정하면서도 이제 감형의 이유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예, 부당이익을 산정하지 못해서 가중 처벌할 수 없다. 얼마 벌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실패한 주가고 이게 뭐 시장 교란을 많이 한 거는 아니니까 이게 감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잠깐 영상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이 사건 시세 조정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가중 구속 요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시세 조정 범행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다소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시세 조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여서까지는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저런.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해, 나는 맞아. 지금. 야. 너무 고통스러워. 아니, 실패를 했다니 김건희가 훑어먹은 돈이 얼마인데. 자기가 23억 정도 벌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입으로 네. 짜증까지 냈잖아. 네. 왜 이걸 내가 나눠줘야 되냐고. 그러니까요. 다소 성공적이지 못했던 시세 조정. 그리고 시세 조정의 주요 대상이 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약간 규모가 작은 그런 회사가 오히려 시세 조정하기가 쉬워서 주가 조작 범죄에 많이 사용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 논리라면은 작은 회사를 가지고 시세 조정을 했으면 시장 교란 행위가 적다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이 얼마나 선택적으로 상대에 따라서 하는지 보세요. 정경심 교수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걸었었잖아요. 그때 명백히 그분은 거의 다 손해본 거 다 나왔었잖아. 네. 마지막에 다 손실만 났잖아요. 네. 근데 최고로 올라갔을 때 가격을 쳐가지고 그때 팔았으면 이만큼 벌었을 수 있다. 와. 그래서 시장을 교란한 것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판결을. 이 정말 미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주가 조작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으니까 도이치모터스 털어준 검사들 얼굴은 보고 갑니다. 아무 시간 없어도. 그렇죠. 요거 읊어 이름. 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4차장 조상원이죠.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최재훈. 저 조상원이가 저 발표했었잖아. 안경 조금만 갖고. 맞아, 요만한 거 끼고. 맞아. 그러니까 이자들은 진짜 천벌 받아야 돼. 천벌.